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1호1문학부 일본학 전공에 재직 중인 조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다와 섬 그리고 인문학입니다.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부경대학교의 역사와 환경을 염두에 둘 때 바다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자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이 바다, 그리고 섬을 인문학을 통해 조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 문화비평을 전공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리적 감각을 깨우는 차원에서 야포네시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바다를 통한 연결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변경의 섬이라 할 수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를 통해서는 섬이 가지는 주변선과 변경성이 다양한 타자들을 조우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야포네시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포네시아, 이 말은 조어입니다. 만들어진 말이죠. 일본의 전후문학자인 시마오 토시오가 만든 것인데요. 야포니아, 즉 라틴어로 일본을 뜻하는 말과 군도를 뜻하는 네시아를 합쳐서 일본 군도라는 의미의 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만든 시마오 토시오가 일본을 굳이 일본 군도로 바꾸어 부른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군도로서 일본을 파악하려는 시마오의 아이디어는 바로 남태평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남태평양에 떠있는 수많은 군도들을 보면서 그는 그들 군도의 일부로 일본을 정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야포네시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시마오가 일본을 군도로 파악한 이유는 이를 통해 대륙 중심이 아닌 바다 중심의 지리적 사고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일본을 세 개의 활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쪽부터 본다면 동북 지방을 연결하는 긴 활 하나, 그리고 본토를 연결하는 활, 마지막으로 남서 지방을 연결하는 활 하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일본 군도를 세 등분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도쿄 중심의 사고를 이들 활이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국가를 파악할 때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을 그리듯이 바깥으로 퍼지는 양상을 상상하기 쉬운데, 다시 말해서 수도를 중앙으로 보고 그 외의 지역을 주변으로 파악하기 십상인데요. 시마오 토시오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 개의 활을 제안한 것입니다. 간략하지만 야포네시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마오 토시오는 이 개념을 통해 대륙이 아닌 남태평양과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일본 열도의 중심성을 적어도 세 개의 활로 분산하려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시마오가 강조하려 했던 대륙의 말단으로 존재하는 일본 열도가 아니라 바다에 존재하는 수많은 군도들과의 연결고리로서 일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본은 중국이나 유럽과 같은 기존의 타자들이 아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혹은 볼 수 없었던 타자들, 즉 수많은 네시아들과 연결되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것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세 개의 섬의 연결로 바라본다면 도쿄를 구심점으로 둔 일본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일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포네시아는 과감한 지리적 시각의 전환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마오가 이렇게 일본 내의 열도를 3등분하면서 중심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한 이유는
바로 소외된 타자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섬들 혹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낙도를 지도 위에 표기하지 않는 관습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각종 일본 지도를 보면 다네가시마, 야쿠시마까지는 기입하고 있지만 그 아래 남쪽은 대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의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 속에 그곳은 생략해도 좋다는 듯한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혹은 일본인 중에서 말단이니까 버려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 혹은 미미한 타자들은 우리 의식 속에 늘 소외되기 쉬우며 말단이니까, 끄트머리니까, 작으니까 없어도 된다 혹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시마오는 바로 이런 우리의 생각의 관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는 중앙으로부터 멀다는 이유로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상에서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태평양에 점재하는 30여 개의 섬이 바로 오가사와라 제도입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에 속합니다. 대륙과 연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태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섬으로서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낙도를 응시하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낙도들을 우리는 변경이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것을 예외성의 전형으로 보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대륙이나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자연환경의 소재지이자 청정지역으로서 스노클링의 명소로만 오가사와라를 응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중앙의 관점에서 도서지역을 특권적으로 향수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시마오 토시오가 해체하고자 했던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행위가요. 왜냐하면 중심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주변을 허용하여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가사와라 제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전반으로 포경선의 기항지가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포경선의 가혹한 노동을 이기지 못해 도망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1944년 미국과의 지상전을 계획하던 일본군에 의해 일본 본토로 강제로 소개되거나 난민으로 전락한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아버지의 깃발, 그리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등은 이들 도서지역의 정주사회와 전쟁에 희생되었던 실향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를 비롯해서 아래의 인물 사진을 보시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습, 문화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상상하는 일본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이라는 하나의 동일성에 회수될 수 없는 풍경을 제시하며 다양한 가치 그리고 권리가 존재함을 새삼 강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리적 감각이라 할 수 있는 야포네시아, 그리고 낙도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시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일성의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리 감각, 그리고 중앙으로 회수될 수 없는 존재들의 자기 증명은 일본이라는 단일성의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 제기를 인문학적 과제와 연결지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인간다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이 인문학의 수행 영역이라면 바다와 삶을 매개로 했을 때 수사적 의미의 인문학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문학이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도서지역의 예외적이고 희소한 경험은 중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심은 무엇인가를 되묻는 동시에 도서지역의 경험은 아시아 혹은 세계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거대한 지배 시스템 속에서 이들 도서지역이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현실 주제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다와 섬이 던지는 질문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때 바다와 섬, 그리고 인문학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매개로 하여 삶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